의료기기 사업화 전주기에 걸쳐서 컨설팅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식약처 품목 허가, 또 임상시험, 건강보험 등재와 시장조사, 의료기기를 개발해서 환자가 사용하기까지 필요한 모든 절차를 사이닉스에서 컨설팅 제공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하는 일,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매우 유용할 그런 원포인트 레슨으로 구성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회사 꿈나무 두 분이 나와서 RA와 QA가 매우 친해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의료기기 회사에서는, 아마 규모가 좀 작은 회사에서는 RA 업무와 품질관리 업무를 한 분이 하시는 회사가 있을 거고요. 또 규모가 좀 크신 그런 회사에서는 RA는 따로 있고 또 QA는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QA 업무를 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는 이미 품질 업무와 RA 업무는 매우 서로 잘 알아야 하는 그런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 회사의 사이넥트의 꿈나무 두 분이 나와서 중요한 팁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현님 먼저 나와주시고요. 네, 그리고 하은님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이닉스 의료기기 제조허가부 안보현입니다. 네, 김하은입니다. 오늘은 앞서 김영 대표님께서 알려드린 대로 의료기기와 QA가 깐부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QA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QA는 제조소 내에서 캡틴 아메리카 같은 존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규제 당국에서 요구하시는 요구 사항들을 품질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할지, 유지 관리할지 꾸준히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QA는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고민들을 통해서 저희가 GMP를 수립하는데, 이 GMP가 없다면 설계가 아무리 잘 된다고 한들 임상, 허가, 판매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직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품질 시스템 갖추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냐 말을 해주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제품에 관련된 전 부서가 적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GMP를 저희 QA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세팅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RA는 아이언맨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언맨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듯이 RA는 인허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가장 앞단에 서서 규제 당국과 맞서 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한 제품이 실제로 시장에 출시되는 데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의료기기와 품질 시스템과 그리고 유능한 영업사원이 있더라도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실제로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가 되지 않는다면 매출이 나올 수 없고,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회사가 생존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RA 업무가 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셨나요? 이렇게 QA와 RA가 서로 도와가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이 싸우듯이 지금 QA가 RA가 서로 싸우고 있는 게 현 제조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주제가 바로 QA와 RA가 왜 깐부가 되어야 하는가인데요. 그러면 왜 깐부가 되어야 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3개의 주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 의료기기 중에서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의료기기든 체외진단 의료기기든 관련된 법령은 반드시 준수가 되어야 하는데요. 의료기기 법에서 의료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를 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체외진단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체 유래 물질을 채취를 해서 진단하는 게 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 좀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요. 체외진단 의료기기 법에서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안전성 확보해야 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해서 국민보건 향상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성격 차이로 체외진단 의료기기 법은 의료기기법에서 특별법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두 개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분류에서도 차이가 조금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의료기기 지금 잠시 마이크가 안 되는데요. 네, 의료기기 분류는 크게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구, 기계, 용품, 소프트웨어 이렇게 형태별로 나눌 수가 있고요. 품질 관리 체계가 비슷한 품목군을 중분류로, 그리고 기능이 독립적으로 발휘하는 품목을 소분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개인용 온열기라고 한다면 기구 기계가 대분류가 되고요. 중분류는 레이저 진료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레이저 진료기 중에서도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가 소분류가 해당이 되겠네요. 네, 의료기기 GMP 품목군 분류는 허가 품목 분류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중분류 26가지로만 구분이 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기기와 다르게 체외진단 의료기기도 분류를 별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기기 분류와 전반적인 사항은 동일한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대분류에서부터 품질관리 체계가 비슷한 품목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심장질환 진단 키트가 있다고 한다면 대분류는 면역 검사 기기에 해당이 되고 중분류는 저희가 면역 관련 단백질 검사 시약이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트로포닌 I를 진단하는 키트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심질환 표지자 검사 시약이라고 분류가 되겠습니다. 네, 체외진단 의료기기 GMP 품목군 분류는 의료기기 GMP 품목군 분류와는 또 다릅니다. 저희가 중분류가 아닌 대분류에서 구분을 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품목군에 이어서 저희 GMP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드리자면 GMP란 Good Manufacture Practice의 약자로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의료기기가 얼마나 안전하고 유효한지, 그리고 의도된 용도와 사용에 적합한 품질로 일관성 있게 생산이 되는지 저희가 이거를 프로세스적으로 보증하는 체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는 국제 요구 사항인 ISO 13485에 따른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서 규정을 되어 있으니 이것을 참고하셔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GMP 품목군이 앞서서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런 GMP 심사에도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종류에서도 조금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크게는 최초 심사, 정기 심사, 추가 심사, 변경 심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초에서는 또 목적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임상 GMP 같은 경우에는 임상적 성능 시험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GMP 같은 경우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요. 이러한 차이로 저희가 실제로 GMP 심사를 보실 때 그 심사를 보시는 범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임상 GMP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임상적 성능 시험만 목적으로 하니까 제조업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렇게 감안을 하여 GMP 고시 중에 7, 8장 일부만 심사를 보고 있고요. 이어서 정기 심사는 3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는 의미로 봐주시면 됩니다. 추가 심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품목군 외에 다른 거를 또 추가하실 때 받아주시면 되고요. 변경 심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GMP 인증서에 작성이 되어 있는 소재지에서 변경이 일어날 경우에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GMP 심사의 종류가 존재하는데 의료기기의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등급에 따라서도 저희가 차이가 있는데요. 그거는 심사를 진행하시는 주체에 조금 차이가 발생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2등급 의료기기는 심사기관에서 단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3등급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여기 식약처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합동심사라고 명칭을 하는데요. 3등급 체외진단 의료기기 최초 심사면 식약처가 포함된 합동심사를 진행을 해주셔야 하고 나머지는 다 단독심사, 심사기관에서 하십니다. 4등급은 아무래도 위험도가 높다 보니 식약처가 반드시 예외 없이 합동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의료기기 등급이 높아질수록 저희가 규제기관에서 개입이 된다. 그러니 저희 관리가 심화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심사 그런 기준을 일단 갖추어야 저희가 심사를 볼 수 있겠죠. 관련해서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서 갖추어 주시면 되는데요. 관련해서는 4장 품질경영 시스템에서 8장까지 저희가 요구 사항들을 적합하게 충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인허가에서 사실 설계 개발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품질 경영 시스템에서 설계 개발 관련 프로세스가 나와 있는 장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RA 쪽에서 많이 다루시는 부분이 여기 7장 제품 실현 부분인데요. 여기에 설계 개발 외에도 뭐 구매나 생산 그리고 밸리데이션 같이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QA도 GMP 심사 준비할 때는 7장 위주로 준비를 단단히 하는 편인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QA와 RA가 왜 깐부가 되어야 하는지 지금 인허가와 QMS에서 지금 저희가 설계 개발 프로세스가 모두 중요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저희가 의료기기 수명 주기를 확인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단계는 제품의 컨셉 단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개발할지 컨셉을 잡게 되는 단계부터 시작이 되고요. 우리가 컨셉을 잡은 대로 제품을 개발해서 시작품을 만들게 되면 이 시작품을 상대로 저희가 임상을 빨리 진행하고 싶으실 텐데 사실 근데 그렇게 바로 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제품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바로 설계 개발 프로세스에서 입력대로 출력이 나오는지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으니 체외진단 의료기기에서는 분석적 성능 시험이 이 단계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렇게 분석적 성능 시험을 하신 후에는 임상 GMP를 취득하셔야 임상적 성능 시험을 수행하셔서 설계 개발 유효성 확인 단계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이후에 사전 GMP를 임상 GMP에 이어서 획득을 하시고 다시 한번 식약처 고시에 따라 분석적 성능 시험을 수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이유는 식약처에서 우리 체외진단 품질 시스템 하에서 발행된 보고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외부 시험 기관이나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시험을 수행하시게 된다면 해당되지 않으니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계 개발 프로세스에서 저희가 모든 자료가 준비가 되어야 인허가를 받으실 수가 있고 인허가를 받으시면 보험 등재까지 마치신 후에 드디어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실 수가 있으시게 됩니다. 네, 판매 후에 끝나는 게 아니죠. 저희가 반드시 시판후 조사를 준비를 해주셔야 하고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까지 적용되어야 합니다. 네, 이런 사항들을 규제 요구사항에 맞춰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처음 회사를 설립하신 이후에는 최초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 GMP 품질 시스템을 수립을 하셔야 하고 이 품질 시스템 하에서 제품이 개발 완료가 되면 임상적 성능 시험까지 완료를 하신 후에 인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보험 등재까지 완료하시면 판매가 가능하십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판매에서 끝나면 안 되죠. 사후 관리를 진행해 주셔야 하고 예시로는 뭐 저희가 고객 불만을 받는다거나 부적합품이 있다면 관리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재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재평가 결과를 개선할지 말지 결정을 하셔서 개선이 필요하다면 적용까지 되어야 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설계 개발 프로세스에서 각 어떤 문서들이 나오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셉 단계에서는 우리가 의료기기 사전 질의가 예를 줄 수가 있고요. 디자인 단계에서는 우리 품질 시스템 하에서 위험관리 활동과 설계 개발 활동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서부터 사용 적합성을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GMP 상에서는 설계 개발 문서로 개발 입력, 출력, 검토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 후에 설계 개발 검증 단계이죠. 베리피케이션 단계에서는 분석적 성능 시험 그리고 사용 적합성 형성 평가를 진행해 주시는데 여기서 장비나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으시다면 관련 검증을 같이 진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계 개발 유효성 확인 단계인 밸리데이션에서는 임상적 성능 평가와 사용 적합성 총괄 평가를 해주셔야 되고 공정 밸리데이션까지 완료를 해주셔야 드디어 품질 시스템 적합 인정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단계에서 그러면 설계 개발 문서로는 검증, 유효성 확인, 검토 문서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저희 제품이 공정 밸리데이션이 필요한 제품이라면 관련된 절차서랑 계획서 보고서까지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밸리데이션까지 마치게 되면 저희가 기술문서 최종본을 정리를 해서 식약처에 허가 접수를 할 수 있고 보안 처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허가가 된 이후에 저희가 판매를 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판매 이후에도 저희가 시판호 조사 반드시 진행해 주셔야 하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허가 GMP 설계 개발 프로세스가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사실 설계 개발 파일을 보면은 이 부분들이 다 녹아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 개발에 어떤 문서가 들어가 있는지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단계를 보시면 설계 개발 계획, 입력, 출력, 검토, 검증, 그리고 유효성 확인까지 모두 QA가 RA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설계 개발 프로세스들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산출물을 보시면 여기 위험 관리, 그리고 사용 목적, 사용 매뉴얼, 그리고 검증에서 분석적 성능 평가, 그리고 유효성 확인에서 임상적 성능 평가까지 지금 몇 가지만 언급을 드리기는 했지만 모두 기술 문서에 포함되는 문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QA, R&D에서 설계 개발 파일을 작성하고 RA에서 기술 문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같은 프로세스 내에서 서로 협업을 해서 인허가를 최종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QA와 RA가 하는 업무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지금 서로 도우지 못하고 크게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협업을 잘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공존해야 되는 관계이죠. 그래서 우리의 적은 우리 서로가 아니라 공공의 적이 하나 있습니다. 공공의 적은 누구일까요? 아시는 분 있으시나요?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로 시작합니다. 바로 대표님입니다. 네, 제조회사의 대표님들을 항상 빨리빨리 어떻게든 해나라고 쪼으시죠. 근데 이렇게 우리 공공의 적을 두고 우리가 서로 뭉쳐서 품질 시스템도 좋고 제때제때 제대로 된 문서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든다면은 회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공공의 적이 대표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공공의 적이 대표님이지만 우리의 사랑도 대표님입니다. 저희 대표님 정말 대단하시고 정말 멋지신 분이신데요. 네, 정말 제가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번 발표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사이넥스의 지존이시자 절대 경영자인 김영 대표님 사랑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을 이렇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